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 일본 얘기 지금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여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일본 수출 금지 아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 세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뱉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요, 수출 금지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경제보복 비판, 물타기 하는 거냐, 이렇게 매일경제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어제 한 건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허가를 했다고 전해드렸죠? 그 의도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수출 규제 정당성 거듭 강조했고요. 한국 겨냥에서 근거 없는 주장 말라. 이거는요, 국내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경제보복인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봐, 우리 한 건 해줬잖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일본은 언제든 칼을 뺄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전쟁 확정 불씨는 그대로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 왜냐하면 일본 마음대로거든요, 저게.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규제 잠갔다 풀었다. 일본의 수도꼭지 전략. 수도꼭지라는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마음 먹으면 좀 풀어주고 다시 마음 먹으면 다시 잠그고. 그러니까 수출 규제 좀 해주고, 수출 규제를 좀 풀어주고, 그러니까 수출을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소재 36일 만에 첫 허가를 냈습니다. 세코산업상은 추가 규제를 또 엄포했어요. 국제 여론을 보며 한국 흔들기 하는 거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일본 세코 산업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厳正な審査を経まして、安全保障上懸念がない取引である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最初の案件につきまして、すでに輸出適切事例が出てくればですね、当該品目について個別許可申請の対象に追加することも含めてですね。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성자 없는 게임입니다.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원래 사전에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됐는데 거기에는 보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사용한 거는 한 번만 마지막 부분을 사용했죠. 그만큼 뭔가 지금 청와대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수도꼭지 전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틀었다 잠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언제 잠글지 언제 틀지 모르서 불확실성한데 일본의 노림수는 뭘까요? 두 가지겠죠. 대외적인 알림 이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건 뭐 지금 이상원 앵커도 얘기했듯이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WTO에 가서 우리가 공박을 제소를 했고 또 이미 WTO 이사회에서 양측 대표 간에 서로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라. 기본적인 정신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하는 일본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노림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해당 업체 신S 케미칼이라는 흔히 말하는 이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반도체 소재죠. 핵심 부품인데요.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업체의 생산량의 절반이 삼성전자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업체는 일본 기업은 이게 사활이 걸려 있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통상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펼 때 개별 품목별로 90일 정도 기간 내에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는데 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딱 한 달 만에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내준 셈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정말 제목을 잘 단 건데 수도꼭지 같이 쥐었다 폈다인데 중요한 건 그럼 이게 일본 정부가 흔히 말하는 좀 유화 조치를 취하는 거냐? 그러니까 유화 조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체 흐름에서는
큰 입장의 변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경제 보복 조치, 세코 경제상이 3탄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경제 보복으로 간다면 이 다음에는 다른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지금 펼 수 있다. 지금 관세로 아주 내놓고 차별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위생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일본도 역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카드 중에 관광도 관광이지만 농산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우려 때문에 우린 일본산 수출 수입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일본이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관세 장벽을 일본이 또 쓴다든지 또 이미 기사의 일부 보도는 됐습니다만 나중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보면 유화 조치가 아니라 잠시 그냥 주춤하는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천열 교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건 유화 조치로 보기 어렵다. 그냥 쭉 지속이 되는 거고 잠깐 대외 여론을 의식해서 살짝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저 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요 더 차라리 일본이 계속 그냥 일관되게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풀어줬다 안 했다는 게 우리한테 더 불안하거든요. 언제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두려운 게 불확실한 거거든요. 불확실하다라는 게 우리 시장에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국내 여론도 또 약간 요동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맞대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시 비판 여론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우리가 더 대처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참여 선거가 끝나고 약간의 조정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도 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일환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품 이제 확보해 놓은 그 재고 이런 것들도 파악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삼성에서 어떤 반도체가 미국에 수출돼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 또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품을. 그렇다면 미국 기업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업이 일본 기업이 한 50%가 대한 수출인데 그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에 내뱉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 있고 미국을 좀 의식하는 것도 하고 미국이 뭐 중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일본의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개입하려 하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의식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국내 기업도 의식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계속 강경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풀어주는 것 같으면서 어떤 그 국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도 있고 명분도 축적하면서 또 한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유화 조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한 단계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더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코 산업 경제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제스처에 불과하다. 그러면 한마디로 보면 여기 뭐 표현대로 수도꼭지 전략 또는 물타기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일본, 우리도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기사 봐주시죠. 일본은요. 내년 도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방사능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요. 해외에서 일본에 옛날에 원전 사고 났지 않아? 그러면은 원전 깨끗한 거야? 안전한 거야? 이 얘기를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지점을 파고드는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수입 석탄재 전수조사한다. 여기서 말하는 석탄재는 일본에서 우리에게 오는 석탄재입니다. 석탄재는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을 쓰고 남은 재가 남거든요. 그 재를 말합니다. 이게 시멘트 생산할 때 이게 필요하다군요. 자, 수입 석탄재 전수조사. 정부 첫 대일 반격 카드를 꺼냈다. 이달부터 방사능 등 직접 측정하겠다.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방사능 섞여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탄재의 99%가 일본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보복을 하는 건가? 맞보복인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 환경부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 갈등과는 별개라며 말을 아꼈다.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일본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경제 보복하면서 그거 상관없다. 그런 거 하고 보복 아니다. 그런데 환경부 관계자는요. 이번 조치는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위험 우려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재하는 거 아니야.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강수일까요?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쪽입니다.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때 방사능 검사 기준 강화한다. 방사능 이 얘기 지금 일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사실상 대일규제책이다. 시멘트 필수 원료,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석탄재의 아주 상당 부분은 다 우리가 사가지고 않으면 또 사갈 때가 마땅치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본이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관련 기사가 또 있는데 보시죠. 역시 방사능 얘기입니다. 청와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검토. 지금 일본이요. 엄청나게 양의 방사능에 오염된 이 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다에 버리려고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거다. 상황 관리 필요하다. 일본 정부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거부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여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자 우리 정부가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문제 삼겠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뭔가 대응일 수가 있어요. 자, 김건학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사능 부분을 우리가 약간 좀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반격하더니 이미 반격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 처음에 시작은 예. 사실은 국민들의 불매 운동으로 시작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반격 카드로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격 카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진즉에 이것을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그 수치를 계산해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이걸 반격 카드로 한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도 그래요. 이거 무역 제재 절대 아니고 이거 안전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시점이 이러니까 반격 카드의 모양이 돼버렸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가장 아프다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외교의 실패 중에 가장 크게 꼽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농산물 수출이 WTO에서 부정당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겼죠. 그렇죠. 우리가 이겼죠. 예. 이런 부분이 이 방사능과 연동이 돼가지고 자꾸 확산이 되면 그것의 어떤 여행이라든가 도쿄올림픽이라든가 등등의 아주 부정적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사능 수치와 연동된 어떤 수출, 수입 이런 문제는 일본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수희 변호사. 이 방사능 얘기 사실 일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조치 이거 분명히 오늘 내일 해서 주말 동안에 일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질 텐데 일본 여론이 또 반응을 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뭐 죽창관이 뭐 의병이니 이런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가지고 좀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 대일 제재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정책이. 근데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좀 했더라면 이성적인 대응으로 봤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폐기물인 이 석탄재 수입 자체가 일본 경제에 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겠습니까?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만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감자를 올려놓은 지금 올림픽을 거죠. 앞두고 있는 일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적절한 거는 같은데 일본에서 이제 보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촌에 그 선수들한테 제공하는 음식도 후쿠시마 그 연안에서 나오는 음식 그 수산물이나 쌀이 쌀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그걸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도 걱정들을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하니까 결국 이 이제 한일 이 경제보복 문제는 다른 나라 제3의 나라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교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됐으면 하고 이게 달리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태평양이 무슨 일본 앞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나라가 옆에, 관련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이전에 그 냉각시키느라고 뿌렸던 물을 방류를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해서 저는 뭐 이런 거는 이 경제 보복하고 상관없이 이슈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8.15 지금 경축사가 남아 있는데 이게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경축사를 청와대에서 또 앞에 뭐 죽창과 뭐 배 12척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경축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면 이거는 굉장히 보복에 가깝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석탄재, 방사능 검사를 좀 깐깐하게 했다. 이거는 보복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얘기를 안 하기도 그렇고 맞대응이 이런 대응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본 한일 갈등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화면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과정에 또 다른 모습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습니다. 구 일본 대사관 앞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사과하고 하야해야.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에요. 난 친일파냐 일본과 등치면 안보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국민고발인 뭐 1000여 명, 주대표와 엄마부대 16명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뭐 형법상 여적 혐의로 검찰에 고발. 뭐 이거 그제 사항이고요. 다음 화면 또 있습니다. 요 화면이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 등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요. 임성재 기자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니었어요.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성향 단체 엄마부대 회원 10여 명이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 씨는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며 먼저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아이에게 편을 들어야만이 진정한 화합이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를 똑같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가 강제징용자란 확인 안 된 주장을 하며 배상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도 말했습니다. 한일 협상을 이미 다 끝난 사실인데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서 배상 또 청구해야 되겠네. 주 씨는 지난 1일에도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사죄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망언이 계속되면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 씨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는 주 씨의 발언에 분개해 주 씨를 밀쳤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알려진 또 다른 남성도 주 씨를 강도 높게 비판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거 안 가고요. 보수도 아닌 사람이 보수를 사칭해가지고 오늘. 한편 주 씨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뭐 아베 총리에게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다른 주장을 내놨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어떤 단체,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 모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떠오르시는 표현 또는 단어가 있으시면 적으시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 이제 이수희 변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무시가 답이다. 예, 그럼 이걸 다루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좀 시간 안배를 해서 꽤 긴 시간 이 얘기들을 이제 어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옥순 대표는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다뤄주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이 원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저걸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이 또 현장에 와서 저런 부딪히다 보면은 또 폭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사회고 저런 분들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이 뭐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 아니냐. 우리 왜 저 대로변에 가면 뭐 믿으면 뭐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누가 가서 뭐 대거리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냥 무시하는.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로 이제 듣는 거죠. 뭐 저는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종교 얘기에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무튼 주변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 어떤 뭐 설득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김건학 교수께서는 누구를 위한 엄마 부대인가 이렇게 쓰셨네요. 엄마라는 단어는 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따뜻함을 주는 그런 정적인 단어인데 이런 엄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젊은 층의 취업이라든가 한국 경제는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엄마라는 분이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찬성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국가에 있는 걸 떠나서 미래의 어떤 젊은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경제적 보복인데 이런 부분들을 찬성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의 흉내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본인 쪽이 우리가 보수인데 왜 저쪽 보수 얘기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이념적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사실은 부적절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똑같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표현이 들어간 그런 단체의 대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어울리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자, 최천일 교수께서는 친일 극우 이렇게 쓰셨네요. 저는 주옥순 대표가 잊을만 하면 언론에 나와요. 근데 물론 어떤 면에서 볼 때 논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 말 자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어쨌든 어떤 그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 무시해서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논리를 좀 확장시킨다면은 해방 이후에 말이죠. 일제잔재 청산이 안 됐어요. 반민특위가 해체됐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공격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 군정이 친일 관료 경찰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대단히 전전긍긍했는데 미 군정을 통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현대사가 진행됐어요. 전쟁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 극우적인 성향의 그 어떤 그 단체들. 그러니까 저 단체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 단체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게 어디 보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 어떤 극우적인 저런 성향들이 친일과 좀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저기 엄마 부대라든지 이른바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의 발언은 일본에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우리 안보에 관련된 거라든지 남북관계 이런 것들 볼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걸 또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저 부분은 평소에 안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도가 넘었었는데 일본에 대한 것들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왜 문 대통령이 하야할 일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논평할 가치조차 없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친일 문제, 일제잔재가 청산 안 된 문제와 극우적인 성향, 대단히 위험한 성향이거든요. 반공주의, 냉전주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극우 성향이 친일과 약간 연결되는 듯한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이 변호사 말씀처럼 뭐 앞서 들은 말씀처럼 김광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 말에 동의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제잔재라든지 어떤 구시대적이고 구태한 퇴행적인 그런 수구나 냉전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일본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일본을 무슨 이긴다 진다 이런 반일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진정으로 이기려면은 그런 그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을 하려면 어쨌든
친일 극우 이런 것도 걷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베 총리는 사실 극우 성향이라고 통하잖아요. 그렇게들 거기에 얘기하죠. 가깝다고. 네. 근데 일본의 극우는 반한 아닙니까? 반한이죠. 근데 우리의 극우는 친일입니까? 이거 좀 뭐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뭔가 사회 그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조금 대단히 상황이? 예민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친일 세력 제가 예. 친일 세력들이 미 군정하에서 예. 대단히 논쟁적인 문제 제가 제기하는 것일 수 있는데 친일 세력들이 미 군정에서 등용이 되면서 예. 그들은 사실 친미로 세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정 부분 신문 세탁. 미 군정에 포섭되면서 오히려 예. 요직을 차지하고 예. 그리고 사실상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고 많은 조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었어요. 예. 전쟁이 냉전 이데올로기를 부추겼고 예. 5.16 쿠데타가 있었고 쭉 연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사회 단지 경제보복 차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별개로 볼 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와 우리의 극우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있다고 어떤 극우라는 건 어떤 지나치게 예. 어떤 그 자기 국가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것 그리고 남을 인종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극우 아니에요.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윤경호 논설위원께서는 뭐 말을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점점점을 쓰셨네요. 이거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이수희 변호사의 말씀 중에 뭐 이미 다 녹아 있는데 저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언론에서 더 이상 다루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영어로 얘기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뭐 본인이 이 소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주장을 펼쳐서 주목을 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건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이라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정말 맹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수희 변호사가 무시라는 표현을 하셔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다루는 것 자체도 저는 뭐 굳이 이렇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무시가 답이다 하고 점점점 두 분이 말씀하셨고 두 분은 그래도 좀 뭔가 이유가 있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요거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고 그렇습니다. 또 다리도 이렇게 양쪽 끝에 앉으시고 가운데 앉으시고 그러셨네요. 오늘 답변.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뭐 더 이상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제작진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기사를 다뤄야 되는가. 그런데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작진이 좀 다루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갖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중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가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교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졌는데 무혐의랍니다. 무혐의 조치가 됐답니다. 그런데 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일보가 보기에는 이 무혐의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요. 보시면 만 13세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못 한답니다. 형법상 13세 이상이면 스스로 이제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무혐의로 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법을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뭐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일단은 뭐 이런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이달 중으로 징계위를 열어서 지금 징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사상 미성년자 조항을 범죄로부터 보호돼야 할 미성년자에게까지 잘못 적용한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제자가 13세에 미치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크게 됩니다. 근데 13세 이상이라서 이게 무혐의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의제를 해서 불문 처벌을 받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거는. 처벌을 하겠다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13세 이상이 되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위계나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고. 그것도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합의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13세 미만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하지만 13세 이상은 합의를 하면 이제 처벌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남자 제자인 학생하고 이런 성관계가 있었던.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16세 정도로 그 기준 나이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3세인 기준을 외국의 경우 16세까지 올라간 곳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그러니까 그 뭐 13세로 낮아졌는데 그 형사 미성년자인,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들을 왜 처벌을 못 하느냐는 그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13세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아니면 다른 어른하고 성년과 과연 이 합의를 정당한 합의라고 볼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비난 강도가 높더라도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에서 13세라고 해놨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세 이상이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가 남고 별도로 이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교육청 쪽의 징계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그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학부모들은 이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기사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아동보호법 얘기가 좀 있더군요. 아동보호법으로는 어떻게 다른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그 다른 판례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합의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아동 학대로 처벌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동 학대로. 근데 이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에 아마 되게 조숙한 남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학대라고 또 판단이 가능할지 그거는 또 그것도 좀 약간 모호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교육청 당국의 징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법상으로는 무혐의 이외에 다른 거를 내리기 또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만 13세 이상이라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으면 뭐 막을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요. 복잡하군요. 그리고 제작진이 고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게 복잡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국회를 찾아와서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좀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 사이죠. 그래서 기사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검찰 인사 편향 우려된다. 윤석열의 날 세운 황교안 대표다. 두 사람이 만났으면 이렇게 보시면 악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폭로 당시 두 사람 관계, 갈등 관계였죠. 그러니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역시 어색한 재회다. 면담 내내 긴장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이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선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역시 어제 황교안 대표의 그런 지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검찰 편향 인사 따지자 윤석열 검찰총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고요. 그리고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의 지적엔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윤 총장 최근에 검찰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표해서 뭐 50명, 60명이 나갔다 이런 얘기 있죠. 줄사표는 통상적인 거다. 문제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두 사람의 면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압수. 압수. 악수하고 뭐라고.
됐죠? 앉아도 되죠? 우리 윤석열 총장을 참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총장 임명 축하합니다.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 특정 영역에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우려이기도 하니까 잘 경청해서 이쪽에서 아마 고소고발한 사건들 뭐 이렇게 한 것들이 70여 건 된다고 그래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검찰의 대선배신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도 검찰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손후배 간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눈치가 좀 빠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빨간색은 자유한국당의 색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의식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를 향해 검찰 대선배 이렇게 좀 뭐 높여 부른 건가요? 뭐 님자는 안 썼습니다만 검찰 대선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 사람끼리만 얘기하겠다 했는데 비공개 면담이 있었는데 30분 동안 있었습니다. 30분은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김관학 교수님. 네. 그래서 이 비공개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뭐 예측컨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약한 부분이 검찰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수사 이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연루가 돼 있고 그게 공천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기소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출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경찰 수사 단계지만 결국에는 뭐 검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일정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좀 물어보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에 이제 뭐 검찰총장을 다시 만날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엄정한 수사, 그러니까 공정한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견제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언론에 공개된 거는 뭐 짧습니다. 뭐 한 5, 6분 정도. 그러나 30분 정도면요. 굉장히 깊숙한 얘기, 중요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 간접적으로 들려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30분간의 비공개 회동. 두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뭐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서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윤석열 총장, 최순실 많은 재산 숨긴 듯한데 굉장히 미스터리한 상황이다. 미스터리하다 그랬어요. 최순실의 재산과 관련해서 미스터리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미스터리, 잘 안 풀린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모호하다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유재산 정보 접근 어렵지만 보존 청구에 둬서 문제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추징 과정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일단은 검찰총장은 보존 청구를 해둬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보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윤석열, 최순실 재산 많이 숨긴 듯한데 접근이 어렵다.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윤 총장, 뭐 역시 정동영 대표 만나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사유재산 정보 보호가 너무 강해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괄적 접근이 가능한 국세청과 공조하고 있어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국세청과 공조해서 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순실이 이제 그 정유라한테 무슨 서신을 보내서 이제 재산을 빼돌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최순실에 관련된 재산을 상당히 다 이제 뭐 보전 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몰수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본다. 다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테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공조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제 두 사람의 면담에 동석을 했던 민주평화당 대변인의 얘기였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사실은 저희가 최순실 씨의 옥중 편지, 딸 정유라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소개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재산과 관련 대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건물을 지금 파려고 하는데 그게 매각이 되면 뭐 돈을 어디 내고 그리고 30억 정도 남는데 잘 간수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을 매각했다는 정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지금 재산이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참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서울지검장 신분으로 예. 최순실 사건을 총괄 지휘를 했죠. 예. 수사를. 예. 한 얘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예. 최순실이 재산이 많은 것 같다라는 표현도 참 부적절하지만 접근이 어렵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눈길이 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 그 많은 수단을 가지고도 예. 최순실에 대해서 재산이 많은 것 같다라는 표현도 참 황당하지만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같다. 접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왜 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앵커가 얘기했듯이 예. 그 딸 정유라에게 쓴 편지가 하루 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과 만나서 그걸 그 화제로 주제가 삼다가 예. 그냥 나눈 얘기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예. 이 검찰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이 예. 한 얘기치고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조금만 앞 대목에서 이 정당 대표들을 만나서 지금 검찰총장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대표가 정당이고 국민의 대표가 국회니까 거기 가서 인사하는 거 뭐 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사적인 인연이나 얘기하고 가서 뭐 과거에 있었던 사담 또는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참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지금 뭐 법사위에서 또는 국회에서 뭐 얘기할 기회들이 뭐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하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다든지 또 반드시 검찰이 하고 있는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당신이 앞으로 검찰을 운영해 나가면서 좀 바꿀 의지가 뭐냐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들려주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기대를 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뭐 선후배가 어떻고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고 뭐 대선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또 최순실 얘기도 하면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무책임해 보이는 굉장히 생각이 부족한 표현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이수희 변호사. 지금 검찰이 좀 추징을 한 주체가 검찰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최순실은 2심에서 지금 추징이 7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빌딩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가 진짜 쓴 편지인지는 몰라도 정유라에게 하는 말이 70억을 공탁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안에. 그게 이제 이 검찰에서 보전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뭐 미스테리하다, 국세청하고 공조하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검찰총장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탄핵 정국 때 뭐 최태민의 비밀방, 금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조 단위가 넘는 그렇죠. 액수가 엄청났어요. 지금 추정되는 액수가. 그리고 뭐 독일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을 거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다음에 뭐 뇌물을 받은 게 있는지, 이 여기를 통해서, 최순실을 통해서 받은 게 있는지라고 해서 재산을 들여다보는 거는 그때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당한 범위 안에 업무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이미 기소를 한 이후면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 한은 재산을 들여다볼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좀 상당히 당시 조사했을 때 봤을 때 뭔가 많기는 한 것 같은데 접근을 어려웠다 정도의 소일담을 얘기한 건지 후일담을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지. 지금 말하는 걸 봐서는 지금도 뭔가 좀 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최순실 저도 참 미미운 사람이지만 그걸 왜 이 사람 재산을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요? 계속.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한 얘기 중에서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명의 인물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인물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네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예산을 다루는 국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죠, 지금요. 그런데요, 쪽지 예산 근절해야 할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민원 받겠다, 그러니까 예산 민원 받겠다 공문을 보냈다 그러네요. 뒤늦게 알려졌네요, 이 내용이요. 의원님들 관심사업 알려달라. 그러자 여야 사당 일제히 이게 무슨 짓인가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답니다. 김재원 의원 예산 파악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달 9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현재 정부의 2020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실에서는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핵심 사업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듣는 의원들은 좋게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반영해 준다니까요. 근데 왜 한국당만 보냈는 거죠, 이제 이게. 여기 보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은 당내 의원들의 관심 예산을 파악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을 뿐 실제 예산 당국과 논의한 적은 없다. 근데 이거 왜 수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최찬원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결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결위원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예산권의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예산의 편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회 입법부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이게 국회에 제출도 안 됐는데 내년 총선 의식해가지고 예산 자기가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게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었고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건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겁니다. 쪽지 예산 이런 건 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개수조정 소위 마지막에 예산 결산위원회 본회 총회 열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숫자 조정하는 게 개수조정 소위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막 쪽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게 뭐 100억, 200억은 뭐 간단하게 해결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공식화한 거라서 저건 어떤 면에서 볼 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비판을 하는 논평을 내놨거든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그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나도 한번 볼게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쪽지 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요 국민 우롱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겨가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광학 교수님. 예결위원장을 맡으면 이런 일이 이게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상이 이례적인 겁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돼지 여물통 정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먹은 걸 나눠주는 건데 저는 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행태는 극단의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공문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는 거의 예외적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또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경심의 때 음주를 하고 그 전부터 황영철 의원이 이미 내정돼 있는 걸 경선하자 그래가지고 가져가고서는 결국엔 이런 일을 벌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국회에서의 나쁜 행태. 이게 다 우리 혈세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나눠 먹는 이 장면들이란 것은 국민들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행태죠. 만약에 한국당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에도 다 공문을 보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서울대생, 뭐 졸업생까지 포함됐답니다. 서울대생 부끄러운 동문 1위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학생 대상 투표 88%가 꼽았다. 근데 조국, 이런 투표는 매년 있었답니다. 근데 과거에 3위에 뽑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약간 조롱성 발언을 했다 그래요. 근데 본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 재학 졸업 사실을 이메일 인증 절차로 확인을 받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 게시글 열람과 투표를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서울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조국 수석이 부끄러운 동문 순위를 14명이 후보가 올랐는데 거기에 1위에 꼽혔답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도 이런 비슷한 첫 번째 조사가 있었대요. 부끄러운 동문에 대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위가 우병우 전 수석, 2위가 조윤성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위가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이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다. 이런 악조건 사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 약간 비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1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어요.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쪽입니다. 세 개를 봅니다. 폴리페서 뭐 논란이 있었죠. 조국 놓고 둘로 갈라진 서울대다. 지금 보시면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냥 정치하시라 복직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있는데 그 옆에는요. 절차 하자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옹호한 대자보가 붙어서 서울대가 좀 둘로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저런 논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국 이제는 교수인 거죠. 뭐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보이는 그러니까 뭐 나는 안가주망이고 나는 지식인으로서의 그 현실에 그 현실 전체에 몸담는 거는 지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폴리페서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본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또 다른 것보다 서울대 교수로서 적절한 언행인가에 대해서 좀 저는 비판적인데요. 모든 걸 떠나가지고 뭐 학칙에는 꼭 내가 학칙에 사임할 사직할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학칙이란 뭐 규정이 없는 이유는 양심에 맡기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상식에 맡기는 거고 좀 조국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수석, 뭐 언론 보도를 하면 오늘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될 겁니다. 최찬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최근에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가 워낙 많은데 보니까 1, 2, 3위 사이 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동문을 뽑히네요. 소위 말해서 좀 영향력이 이제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저걸 뭐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국 수석이 뭐 이따가 지금 말씀처럼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민정수석 그만두고 법무장관이 되리라는 그 전망이 대단히 지배적이었는데 근데 교수 또 복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휴직계를 내고 또 올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명이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의 평소 발언들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많이 합니다만 적어도 그런 행태들은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게 오히려 본인은 더 좋을 거예요. 찬성과 반대 호불호가 있는 유권자나 또는 뭐 일반 지지층 반대가 뚜렷하다는 건 또 지지가 뚜렷하다는 또 얘기도 됩니다.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얼마든지 그건 즐길 수 있는 건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 앵커 얘기처럼 오늘 만약에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이 된다면 그런 신분으로는 정말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많은 신문들이 좀 다루고 있어서 저희도 좀 꼽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낮더위가 열대야로 이어지는 요즘 여기 해가 지면 문을 여는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소를 마련해 텐트를 설치하고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두는데요. 다음날 아침까지 운영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이곳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8월 한 달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더위도 피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방탄 가방입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가방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무언가 살피고 있는데요. 바로 방탄 기능이 있는 책가방입니다. 최근 9월 신학기를 앞두고 대규모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방탄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한편 제품의 인기가 씁쓸하단 반응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침입자입니다. 귀여운 외모를 가진 미국 너구리 라쿤. 라쿤 카페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 라쿤이 생김새와 달리 포식자인데다 워낙 적응력이 좋아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점차 서식 가능 지역이 늘고 사육하던 라쿤을 유기하며 야생으로 퍼질 위험도 높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총 맞을 걱정을 하면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미국. 방탄 가방이라니. 참 남의 나라 얘기지만 걱정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여기 보시죠. 미군 32,000명 그리고 82년간 한국도 왔다. 이거 사실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사실처럼 얘기해요. 그러자 트럼프 또 허풍작전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미군은요 32,000 아니고요 28,0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늘립니까 또? 그리고요 82년간 동기간에가요 미군이 한반도 들어온 지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74년입니다. 뭐 10년 가까이 늘려버리네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내기로 했다. 이거 사실 아닌데 사실인 것 좀 또 얘기를 해요. 분담금 언급 때마다 근거 없는 수치 제시. 여기는 얌전하게 근거 없는 수치 제시만요. 알고 보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산된 행동 아니냐 이렇게 띕니다. 이런 돌출 발언해서 기선제압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어제 저녁에 방한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국자들 만납니다. 에스퍼가 들고 온 3가지 청구서 어느 선까지 요구할까? 3가지 청구서는 이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우리로서는 다 뜨거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오늘 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 만나는데 이 얘기할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김은학 교수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장이거든요. 부풀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거를 해석하는. 근데 결국엔 지금 이렇게 더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선거 때문이죠. 선거 속에서 모든 부분은 기승전 미국 우선으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동맹국들의 어떤 부담을 늘리는 것이 결국에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와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이라든가 INF 미사일 배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담금을 과도하게 내세우고 그거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대처할 필요가 있죠. 윤경 의원님, 이 3가지 지금 압박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3가지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와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어차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를 얼마를 서로 간에 나눠서 낼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8.2% 올라서 1조를 넘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뭐 아까 동아일보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5배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억 달러, 48억 달러 최대 내놔라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걸 추산을 해요. 그중에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느냐 이 싸움인데 나머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이거야말로 신중하게 2개를 제가 보기에는 연계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연계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하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지금은 유리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내용이 틀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형식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동맹 상대입니다. 동맹국에게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식의 글을 무작정 올려서 압박을 한다. 난데없이 툭 올라옵니다 그냥. 이건
정말 결례이자 무례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반미 감정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극우 세력이든 뭐 우파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낮더위가 열대야로 이어지는 요즘 여기 해가 지면 문을 여는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소를 마련해 텐트를 설치하고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두는데요. 다음날 아침까지 운영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이곳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8월 한 달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더위도 피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방탄 가방입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가방 광고의 한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앞으로 메고 무언가 살피고 있는데요. 바로 방탄 기능이 있는 책가방입니다. 최근 9월 신학기를 앞두고 대규모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 방탄 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한편 제품의 인기가 씁쓸하단 반응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침입자입니다. 귀여운 외모를 가진 미국 너구리 라쿤. 라쿤 카페가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 라쿤이 생김새와 달리 포식자인데다 워낙 적응력이 좋아서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점차 서식 가능 지역이 늘고 사육하던 라쿤을 유기하며 야생으로 퍼질 위험도 높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